이게 뭐 불법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이 두 채를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세 채를 취득하는 것부터는 법으로 금지한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월세를 받지 말라? 지금 사실 이 정부는 월세를 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냥 불편한 기분은 저도 알죠.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도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두려움 안을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니까 내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하나하나 이렇게 좀 기록을 해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제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규제 얘기가 좀 나와서 이 규제 그러면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그 규제가 왜 처음 나온 거예요? 선생님 생각할 때?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 출발이. 출발.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로 조성이 된 처음에는 건데 이제 뭐 출발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 규제가 왜 처음에 나왔을까? 부동산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에 대한 차액. 그 차액에 대해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지금 두 채 둘 다 마침 또 반지하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을 보고 정부가 너 차액 남기지 말아라를 했을까? 선생님이 갖고 있는 두 채 부동산을 갖고?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한 5천에 샀으니까 한 6천, 7천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음. 부동산 규제의 출발은 아파트예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서울 아파트예요. 그게 파생된 거니까. 왜냐면 걔는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막 2배, 3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눌러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시작한 거라고 그 뭐 겉 모양새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 어쨌든 출발은 서울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파생된 게 뭐 다주택자까지 막 온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시세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을 규제하려고라고 생각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럼 봐봐요. 하나씩 따져볼게요. 네. 서울의 아파트 아니죠. 시세 차익을 남기는 사람, 시세 차익을 아니죠. 남기려는 사람 아니죠. 네. 그 사람을 저는 규제하려고 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포지션으로 갖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출발을.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우리는 생긴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정확한 얘기가 선생님이 재산세가 우리 거는 안 올랐어요. 그렇죠. 저는 이거 안 올랐다고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히 말하면. 맞아요. 그리고 뭐 또 양도세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그렇죠. 뭐 신경 쓸 우리는 시세 차익을 거두려고 하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전혀 상관없죠. 다주택자라는 프레임을 분명히 씌우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회 악이다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주택자 그러니까 다주택자 이거 뭐 제가 말하면 좀 웃긴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주택자도 똑같은 얘기인지 알 것 다주택자는 같습니다. 아니라고 네. 생각해요. 세 채가 있어요. 내가 거주하는 거 하나랑 두 개는 갭 투자를 해놔서 얘는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한 거라고 생각을 해봐. 사는 집 하나만 있으면 되지 요거까지 너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냐? 그리고 그 불로소득이라는 단어조차도 시세 차익에 대한 거를 정부는 불로소득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택에 대해서 나오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특히 선생님이 받고 있는 월세에 대해서 그들이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지금 월세를 한 몇 번 받았어요? 두 번, 두 아, 번 세 번 받으면서 받았어요. 세 번. 혹시 민원은 그런 거 없었어요. 이거를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들어가는 분명히 노동이 있어요. 뭐 정신적이든 아니면 육체적이든 노동이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뭐 내가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는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불로소득이라고 말한 거는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 소득에 관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세 차익을 남겼던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잘하고 있다, 정의롭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이 주택에 대해서 너가 수입을 못 얻게 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다 똑같은 다주택자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고 이게 뭐 이거 변명이라고 하는 변명도 것도 아니고. 사실 웃긴 거지. 네. 이게 뭐 불법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이 두 채를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세 채를 취득하는 것부터는 법으로 금지한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월세를 받지 말라? 지금 사실 이 정부는 월세를 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전세 시스템을 이제 월세로 또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저희 또 물건이 더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라고 또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어요.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 될 제도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임대 방법 중에 하는 것 뿐인 거지. 근데 우리는 그 포지션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그 신혼집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아까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매매가 아니면 저도 월세로 시작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증금이 아무래도 적게 되니까 그 보증금을 최대한 투자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그래서 방향으로. 어쩌면 네. 규제 지역을 대출 없이 들어간다고 생각도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일 네, 수도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들어가는 집이 보증금하고 월세가 규모 스케일이 좀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 돼요? 방향을 설정해 줄게요. 보증금 자체는 그건 뭐 3, 4천. 그럼 3천으로 해볼게요. 3천. 월세 4, 50. 한 50. 3천에 50 정도.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서울 뭐 입찰하겠다라고 했던 물건의 딱 규모네. 네, 그 정도 되고. 그렇죠.